예, 한국감정원 주거복지지원부를 맡고 있는 김학재 부장이라고 합니다. 한국감정원하고 정비사업하고 이제 연계가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조그만 리플릿 받아보신 분 계시죠? 그래서 맨 뒤에 보면은 정비사업 지원 기구라고 있습니다. 감정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지원 기구입니다. 2000년부터 사실은 꽤 됐죠. 보통 한 19년 이상 저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 컨설팅 업무하고 그다음에 각종 분쟁 조정 업무 그리고 관리 처분 업무를 수행했어요. 그러다가 2009년도에 공공기관 선진화 때문에 민간 업무는 모두 중단하고요. 공적 기능만 가져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정비사업 쪽에서도 뒤에 리플릿 뒤에 적혀 있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관리처분 검증이나 사업성 검증, 공사 검증까지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센터 업무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그 번호로 전화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책자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 입법 책자도 저희가 발간하였고 그 다음에 절차도도 발간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발송 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때다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한국감정원에서 하는 업무 중에 공공지원 민간 임대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말이 어려우시죠? 공공지원 민간 임대 글자 수만 해도 8글자인데요. 과거에 뉴스테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뉴스테이가 2017년 말에 제도 개선이 돼서 이름이 바뀐 게 공공지원 민간임대라는 타이틀입니다. 근데 사실은 뉴스테이처럼 뉴스테이도 원래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뉴스테이의 정식 명칭은 기업형 임대주택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브랜드 명칭을 만든 건데 우리는 아직 만들지는 못했어요. 근데 과거에 뉴스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2015년도부터 뉴스테이 사업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 말에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냐면 뉴스테이 사업이 전국에 촉진지구 중심으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린벨트를 풀어서 거기에 민간 임대주택을 짓습니다. 근데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민간 사업자가 짓잖아요. 보통 5년 정도 임대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분양에서 분양주택으로 전환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8년 이상 임대주택을 하고 분양 전환을 하는 그런 주택 유형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일반 그린벨트를 풀지 않고 도심에 뉴스테이 짓을 수 있는 땅이 있느냐 없느냐를 고민하다가 결국 재개발 재건축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15년 말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전국에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 수를 보면 약 2,000개 정도가 됩니다. 2,000개가 정도 되는데 15년도 오고 지금 오고 바뀐 게 없습니다. 그 얘기는 정비사업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다 서 있다는 겁니다. 전국에. 지금 뉴스나 가끔 보면 강남 재건축 많이 나오죠. 거기만 사업이 되는 거고 서울의 강북권에 있는 장이동이나 이런 쪽도 사업이 안 되고 있어요. 다 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정비 사업을 해결할까? 그거하고 같은 고민 속에 나온 게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 그리고 지금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이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정비사업이 왜 진행이 안 되냐를 이제 고민했습니다. 물론 누구나 다 알죠. 시공사가 안 들어오죠. 들어왔던 시공사도 빠져나갑니다. 더 이상 자금 대여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사업 시행자가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사업은 진행 한 발자국 나갈 수가 없어요. 결국 시공사가 문제였던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주민 참여, 동의도 중요하겠죠. 근데 시공사 참여가 없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시공사 참여는 뭘 얘기하냐면 사업비 조달입니다. 집을 지을
업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이 있어야 됩니다. 공사비만 필요한 게 아니죠. 설계비, 감리부터 해가지고 행정 용역비, 각종 인허가를 하시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 다 들어갑니다. 누구도 그렇다고 조합원들이 이 돈을 돈이 있어가지고 뭐 얼마씩 시점부터 낼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사실 현실성이 없죠. 결과적으로는 시공사 참여, 사업비 조달이라는 말은 이제 같은 개념이고, 사업비 조달이 안 되면 시공사는 들어올 리가 없죠. 그러면 시공사는 왜 안 들어올까요? 최근에 이제 뉴스 검색입니다. 지방재개발자건축 시공사 입찰 입단 불발, 뭐 강남 사업장도 입찰, 열기식은 재개발자건축, 정비사업 수주과열 연말, 이런 것들이 18년도만 있었던 게 아니고 1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전국의 정비 사업을 보시면요, 2009년도부터 2011년도에 구역시장 한게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러면 최소한 5년에서 10년 이상 서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물론 사업 신청이 계속 돼 있겠죠. 건축 심의도 받으시고 조합 설립도 하다가 중간에 다 섰습니다. 시공사가 다 빠져나갔어요. 근데 시공사를 욕할 수가 있을까요? 시공사는 순수한 기업입니다. 기업.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기업인데, 그 다음에 자기가 투자를 하고자 하면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하는 그런 회사예요. 자선단체가 아니라 자선단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미분양 부담, 여기 미분양 갈 것 같으면 들어올 리가 없죠. 그 다음에 초기 사업비 투자 부담으로 참여 기피합니다. 예전에는 시공사가 시공사 신용으로 은행에 돈을 빌려서 다시 조합에 대출하거나, 시공사가 중간에 자기 신용으로 지급 보증을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재개발자건축 조합에 돈을 빌려주죠. 그게 이제 초기 사업비 조달했는데, 이 구조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시공사는 더 이상 재개발자건축을 쳐다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손가락으로 한번 쉬어보게요. 한번. 시공사 중에서 한 1000세대, 5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이 초기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는 시공사가 몇 개나 있을까요? 쉬어보시면 10개 내밖에 안 될 거예요. 물론 뭐 중견 시공사도 참여할 수 있지만 이 초기 사업비 대여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렵고, 그 다음에 초기 사업비는 보통 예전에는 시공사가 신용으로 지급 보증을 한다 할 때 은행에서 보증 빌려주는 게 한 3.5%, 연 금리 3.5% 정도 빌려줘요. 지금 어떻죠? 지금은 6%, 7%가 넘어갑니다. 그래도 안 합니다. 시공사가. 은행도 안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금융기관은 똑같은 입장입니다. 시공사가 보증이 없는데 사업비를 빌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최근에 상품이 있죠. 허그, 주택도시금융공사. 옛날에 이제 대지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지급 보증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관리처분 이후에 시공사가 있는 경우에 사업비 대출합니다. 그럼 관리처분까지 못 가는 거예요. 시공사도 없어서 못 가고. 그래서 다 여기 서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자, 결국은 전국에 2000개 정도 있다고 했죠. 재개발자건축이. 상당수가 시공사 미참여. 결국 제가 2000개 중에서 약 지금 관리처분에서 진행되는 게 700개 정도, 나머지 1300개 중에서 약 300개 정도 빼고 약 1000개 사업장이 전국에서 이제 진척을 못 시키고 서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일부는 구역이 해제됐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해제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틀이 나왔죠. 지금 정부에서 도시재생 뉴딜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돈을 이제 기반시설 쪽에 이제 지원하고 있지만, 재개발자건축 사업에서 그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뭐 도로 조그만 거 하나 치지 못할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재개발자건축의 상당 부분은 오래된 구역은 재개발로 가야 되고, 그렇지 않고 지금 여건이 양호하다 그러면 해제도 됩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선택이겠죠. 상당수가 시공사가 미참여인데 앞으로도 참여는 기대할 사항이 못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조합은 관리처분 전까지는 필요한 사업비 조달 방법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관리처분이 끝났다 하더라도 시공사가 빠져버리면 똑같은 상황이 맞물릴 수밖에 없죠. 사업은 서 있고, 그 다음에 비용은 늘어납니다. 이미 지출된 비용이 많죠. 자, 그 비용은 여기 조합에서 원래 돈을 쌓아놓고 사업하는 게 아니죠. 다 빌려온 겁니다. 이자만
뭐 예를 들어 아무리 싸게 해도 3.5%, 4%이 정도에 빌려오죠. 계속 늘어나고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5년도에 그 국토부하고 민간 공공기관하고 이제 회의를 한 끝에 나온 게 이겁니다. 그때는 이 명칭은 기업형 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이었습니다. 그건 정비사업에다가 공공기관, 공공기업 민간임대를 더했죠. 더해서 나온 건 이건데 금융구조, 리츠, 민간사업에 요를 연계해서 나온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공사가 안 들어온 이유를 가만히 보면은 공사비를 제때 회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인을 하나 잡았어요. 자, 그걸 해결해주면 된다. 그러면 누가 공사비 주죠? 그러면 그거는 리츠 펀드에서 사업 구조를 만들어서 주면 됩니다. 근데 리츠 펀드는 또 이익이 나와야죠. 자, 어떤 이익이 나올까요? 여기는 이익이 나오려면 여기서 무슨 개발 이익도 있지만 임대사업하고 연계를 시킨 거죠. 8년간 임대사업을 해서 임대사업 후에 그거를 그냥 분양전환을 해가지고 팔합니다. 전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이익 구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결합 모델이 나왔다는 거고 2015년 말에. 그래서 그때 시범구역으로 지금 3개 구역을 선정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는 이제 왜 이런 제도가 나오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 그러면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란 뭔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정비사업은 일반 분양분이 핵심입니다. 사업비를 보충하려면 조합원이 분담금을 내죠. 근데 일반 분양분이 많으면 분담금 좀 덜 냅니다. 근데 일반 분양분은 문제가 있어요.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이 일반 분양분 때문에 시공사가 안 들어오는 원인도 돼요. 이게 만약에 일반 분양분이 하나도 없고 조합원들이 다 분담금을 내겠다고 하면은 시공사가 들어옵니다. 굳이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자, 그러면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자, 이거를, 이 제도는 아까 임대사업하고 정비사업을 결합했다고 했죠. 임대사업자는 요거를 원하는 거죠. 저희가 사갑니다. 근데 일반 분양 가격처럼 사가면은 임대 운영하는 기간 동안 이익이 나지가 않아요. 싸게 사야 돼요. 그래서 조합은 일반 분양분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사업자한테 팝니다. 그럼 어쨌든 그 사업은 재개되겠죠. 그리고 요 임대사업자는 요 주택을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의 8년 이상 임대 공급 후 분양주택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8년 동안 임대 수익, 그 다음에 8년 후에 분양 전환하면서 그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가장 요 사업을 하면서 말이 많은 게 뭐냐면 이 임대라는 말이에요. 임대. 특히 이제 공공지원 민간 임대 하다 보니까 공공임대하고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절대 다릅니다. 공공임대는 보통 이제 LH나 지자체가 사업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10년 임대 또는 연구 임대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일반 분양 전환을 한다 하더라도 일반 주택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전환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8년의 분양 전환을 하잖아요. 똑같은 주택이에요. 똑같은 분양 주택이에요. 조합원이 사시는 거나 그 분양 전환된 주택이나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임대, 행복주택, 재개발 공공임대 있죠. 요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유형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주택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뉴스테이가 이 사업이 좀 15년부터 좀 활발하게 좀 탄력을 받았다는 이유가 뭐냐면 요거였습니다. 우리나라 주택이 부의 어떤 상징이 아니고 이제 거주의 목적뿐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거주 공간의 목적, 그러니까 이미 자산 증식의 목적물은 시대가 지나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전세가 점점 없어지는 건 아시죠? 가격, 주택의 상승률이 금리보다 높으면 전세주택, 전세제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이제 집값이 그렇게 이제 뭐 금리보다 훨씬 월등하게 높아지는 시대는 끝났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세는 없어져요.
결과적으로는 이 주택에 대한 개념 자체가 소유에서 그냥 거지로 온다는 겁니다. 그 외국의 선진국 보면은 전세제도 없어요.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전세제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 방금 설명드렸죠. 결과적으로 사라져가는 전세 시장에서 소유자들도 이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당 부분 주택을 보시면 옛날에는 거의 전세였지만 보증부 월세가 가장 많아요. 예를 들어서 조금씩 월세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수준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래의 주택시장 변화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원리를 보시면은 아까 조합에서 일반 분양 아파트를 싸게 판다고 했죠. 보통 얼마에 파냐면 평당 1,000만 원이면 평당 850에서 900 정도, 85에서 90% 정도로 팝니다. 아까 근데 이런 말씀 드렸죠. 일반 분양이 많아야 조합원이 좀 덜 낸다고. 자, 손실이 분명히 발생을 해요. 이렇게. 이 정도 양을 일반 분양 가격으로 팔아야 되는데 이 정도밖에 못 팝니다. 가격을. 1,000만 원을 900만 원에 판 거죠. 그럼 100만 원이 손실이 발생을 해요. 자, 요거를 이 제도는 어떻게 보전하냐면 용적률 상향으로 보전합니다. 누가 주냐? 지자체가 줍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처음부터 조합이 우리는 꼭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해당 지자체의 협조를 얻지 않으면 사업은 성립하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매각 손실을 계산해서 용적률을 상향해서 그러면 팔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났잖아요. 싸더라도. 그래서 이게 똔똔을 맞추는 겁니다. 사업 전후 후호고. 용적률 상향은 우리 도시정비법 제9조 1항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 분양물을 시세 대비 낮게 매각하는 손실에 대응하는 용적률 완화로서 도시정비법 9조 1항을 보시면은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을 지자체가 이거를 판단해서 증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앞 페이지 보시면 공사비 인하라는 게 있어요. 왜 이 제도로 하면 공사비가 낮아지면 궁금할 수도 있는데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에 참여하는 시공사는 그 공사비를 책정할 때 순수하게 이 사업을 뭐 터파위부터 해서 철거공사부터 들어가겠죠. 철거해서 터파위 공사에서 골조 올리고 마감 만들고 여러 가지 공사에 필요한 비용들을 잡습니다. 그 중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분양경비도 들어가죠. 분양경비. 모델하우스 하나 지려면 예전에도 벌써 한 평형당 1억 5천 정도 들었어요. 4개 평형하면은 6억 정도 들고, 그 다음에 부지, 모델하우스 부지 또 임대료 내야 되죠. 그 다음 한 달 운영하는 게 한 1, 2억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크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또 작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분양 경비가 안 들어가는데 또 연결된 부분이 있어요. 미분양에 대한 어떤 비용을 잡진 않습니다. 왜? 이 사업은 미분양 걱정이 없는 사업이에요. 어차피 다 넘겨버립니다. 이 사업자한테.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는 미분양에 대해서 미분양이 나면은 이게 시공사도 금리 이자 비용을 많이 넣어야 되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하죠. 이걸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이 사업은 시공사가 순수 도급공사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보통 재개발 재건축하면 조합원 분양하고 일반 분양 있잖아요. 그때 조합원 분양, 일반 분양 할 때 계약금 10% 내시죠. 그 다음에 중도금 10% 육회 냅니다. 중복력까지. 그 다음에 잔금 때 보통 30% 내요. 이렇게 수입이 들어오는 수입 이자를 잡아요. 수입되는 이자를 계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공사를 하면 투입 비용이 있어요. 그것도 역시 점점 많아지겠죠. 요렇게 해서 계산된 전체적인 이자 비용하고 우리는 다릅니다. 그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의 방법이고요. 근데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임대 사업자가 공사한 만큼 그대로 줍니다. 미분양이 났든 안 났든 공사량만큼 돈을 지급합니다. 그 차이가 통상 공사비로 따지면 한 5%에서 한 7, 8% 정도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당히 평당 400만 원짜리면은 그 비용 자체가 벌써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차이가. 그래서 순수 도급공사냐 아니면 일반적인 민간의 분양물 공사에 따라서 공사비가 기본적으로 3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30만 원 이상 낮아집니다. 그리고 사업 부산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겠죠. 자, 이러한 요소 때문에 공사비가 낮아지는데 한 평당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가 낮고요.
지금 저희가 33개 사업장이 전국에 지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일반적인 공사비 수준보다 평당 30에서 50만 원 정도가 낮습니다. 사례는 평당 355에서 399만 원까지예요. 물론 사업 여건상 390짜리도 있고 350짜리도 있습니다. 공사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조합에서 시공사업 공사비에 대한 협상할 때 엄청 싸우잖아요. 한 달 내내 싸워도 얼마나 깎죠? 평당 5만 원 깎으면 잘 깎아요. 5만 원이면 조합원으로 계산하면 5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당 10만 원은 1000만 원입니다. 통상 용적률 250에 300% 살릴 때 3천에서 5천 정도의 공사비, 그러니까 세대당으로 따지면 이 정도의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합해져가지고 사업의 손실을 보전시키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사업은 좀 특별한 게 있어요. 처음에 그 뉴스테이 연계형 사업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품질이 낮을 것이라는 인식이 많았어요. 이거를 좀 깨야 됐거든요. 그래서 만든 게 주거 서비스 인증제도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주거 서비스 인증을 누가 하냐면 저희 한국감정원 또는 LH가 합니다. LH가 하는데요. 통상 주거 서비스 기능은 아까 이제 동영상으로 보셨겠지만은 그 육아 환경, 어린이에 대한 보육 환경이라든가 작게는 무인 택배, 카시어링 다양한 게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강남에 비싼 아파트도 있죠. 레미안 퍼스티지가 이제 반포에 있는데 물론 좀 사례를 좀 멀리 들어서 죄송하지만 그게 있고 좀 더 이제 그보다 가격이 낮은 사례는 천안에 가시면은 탕정 쪽에 가시면 이제 삼성 사원 아파트가 하나 있었어요. 자, 어떤 분위기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딴 데 안 가고 사우나를 가요. 단지 내에 사우나 갔다가 그 다음에 조식을 먹습니다. 사우나 옆에 있는 카페에서. 그리고 바로 출근합니다. 퇴근할 때는 와서 퇴근 전에 골프 연습장 예약하거나 사우나 완전 어디 시설 예약해서 바로 운동하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집에 어린이들은 학원이나 학교 갔다 와서 그리고 학교나 학원 보내면은 주부님들은 또 주부들끼리 또 이제 애들 기다릴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단지 안에 카페들이 많이 있습니다. 카페들에서 차 한잔 마시고 회의도 하고, 그 다음에 과외나 이런 것도 다 그 안에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학생들 집안에서 피아노 연주하기 쉽지 않죠. 공부하고. 단지 안에 피아노 연습실, 또 손님이 오면 게스트하우스, 이런 것까지 모두 갖춰진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에 상당 부분이 주거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단위 세대만 잘 된 게 아니라 단지가 제대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 거고, 단지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 이런 서비스가 주거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이 집값이 자꾸 오르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아파트에 사시는 분 딱 가면은 거의 왕국처럼 보여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카페에서 차나 빵을 사 먹지 못해요. 오로지 단지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카드만 돼야지 결제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카드 되면은 자동으로 다 관리비 정상이 되고요. 그러면 그 서비스 이용하지 않는 사람도 억울하잖아요. 그분들은 그 수익금의 일부를 가지고 관리비를 깎아주게 돼요.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구도로 돌아가는 게 이제 주거 서비스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는 무료 서비스도 있고 유료 서비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돼야지만이 품질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이런 아파트들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이 정도 서비스는 있어야 된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서비스는 다는 안 들어가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일반 분양 주택, 최근에 이제 막 분양하려고 시행사나 건설사들이 열심히 품질을 만들어 놓은 아파트 있죠. 그 수준 이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주거 서비스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이게 의무적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장점이 있다는 거 보시고요. 자, 효과 장점 잠깐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미분양 위험이 없습니다. 이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시공사 참여를 촉진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 시공사 참여하게 되면 정체된 정비 사업이 제기가 되죠. 자, 요런 이제 순서의 효과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속도가 빨라요, 사업은. 통상 우리가 조합에서부터 관리처분까지 오는데 통계를 어떤 학술기관에 냈더니 한 9년 정도 걸리는 걸로 되더라고요. 원래 절차대로만 하면 한 4년, 5년이면 끝나야 되는데 실제는 9년 정도 걸립니다. 통계적으로. 그런데 저희는 기존 사업장들 보면 평균 한 3년에서 3.5년이면 관리처분까지 다 갑니다. 그리고 그 주거 서비스를 인증을 거치기 때문에 주택 품질도 그만큼 보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품질은 어디랑 연관됐냐면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품질이 낮으면 8년 후에 분양 전환할 때 제대로 값을 못 받아요. 그래서 임대사업자도 상당히 신경 쓰게 되죠. 그러면 그 단지에 사시는 조합원분들도 그만큼 혜택이 가게 됩니다. 공사비가 낮아집니다. 공사비 낮아진 만큼 조합원 분담금도 감소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사업에 좀 특이할 만한 게 우리가 관리 처분을 하게 되면 현금 청산분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또는 공공임대에 입주하지 못하는 세입자가 있어요. 재개발 공공임대에 입주하려면 구역 지정 현재 사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과 관리 처분 시에 그때 살고 계셔야 되는 세입자예요. 근데 사업이 오랫동안 정체되다 보니까 그분들도 못 버티고 나가시죠. 새로운 분이 오시죠. 근데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이분도 5년 이상 살았는데 여기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재개발 공공임대. 이분들은 굉장히 억울하고 이분들은 뭐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만 하지만 그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또 보호해줄 가치도 있고 조합 입장에서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어떤 입장이냐면 이분들이 이주를 좀 지체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이분들이 지금 나가서 살 집이 마련돼야지 철거를 하잖아요. 이분들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 때문에 재정착 임대라는 걸 이 제도에서 만듭니다. 그렇다고 재정착 임대가 만들었다고 해서 조합이 손해보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조합원분을 뺀 나머지 일반 분양분을 다 임대사업자에 넘기잖아요. 그 중에 일부예요. 현금 청산되는 면은 그 현금태산 주택은 일반 분양으로 넘어가죠. 그러면은 이 재정착 임대가 없으면 공공지원 민간 임대니까 임대사업자에 넘어갑니다. 그 가격 똑같이 재개발 재정착 공공임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현금 청산되시는 조합원들 중에서 조합원분들이 누구나가 다 여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누구나가 다 못 사는 것도 아니죠. 근데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입주를 못 하시는 분 있잖아요. 억울하죠. 그분들도 재정착 임대 입주 기회를 드립니다. 물론 재정착 임대를 하더라도 공짜는 없어요. 재개발 공공임대도 공짜 아니죠. 다 최소한의 근데 약간 임대료가 좀 낮게 책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효과, 그 다음에 또 이게 국가적인 또 혜택, 효과가 많아요. 노후주택에 오래 거주하다 보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집도 못 고치죠. 자, 이런 주민고통을 해소해서 드리는 효과가 있고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합니다. 지금 개발사업 하나가 5천억 이상인데 이 사업이 촉진됨으로써 유발되는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나오는 게 이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사업이 중요한 게 이겁니다. 초기 사업비 대출.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아까 돈이 없으면은 사업을 못 한다고 했잖아요. 초기 사업비 대출을 해드립니다. 이거는 원래는 그 초기 사업비는 시공사가 많이 지원했죠. 근데 지금 초기 사업비 지원하는 시공사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예. 근데 여기 그 공공지원 민간임대에서는 사업 시행 인가 총회를 하면은 초기 사업비 신청을 합니다. 임대사업자하고 조합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사업 시행가 나면은 허그 주택도시공사에서 사전 심사를 거쳐가지고 대출 보증을 일으킵니다. 보증을 일으키면 곧바로 은행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초기 사업비 대출합니다. 물론 제한이 있어요. 다 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비만 총 사업비의 5% 정도만 초기 사업비 대출해요. 그럼 나머지 95%는 뭐냐? 그럼 관리처분 인가 후에 본사업비 대출 보증합니다. 이런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이후에는 기금투자 심리까지의 정비사업비 대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사업비 대출까지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우리가 이제 비용 나왔으니까 잠깐 설명자는 없는데 공공지원 민간임대 하면은
국가에서 사업비 대출 보증도 해주고 하고 임대사업자는 이거를 사가는 것도 싸게 해요. 그럼 임대사업자는 무슨 돈이 있어 사가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물량은. 이거는 기금이 상당 부분 포함이 됩니다. 정부기금이요. 그래서 정부기금은 조합에는 직접적인 융자를 해주지 않지만은 임대사업자한테는 융자가 갑니다. 어떤 융자냐면 출자를 하거든요. 기금도 출자를 합니다. 이 사업에. 그래서 보통 출자액이 100이라면은 기금이 이 사업의 출자 비율이 한 70% 됩니다. 그러니까 기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총 사업비가 만약 5천억이라면은 이걸 다 출자하진 않죠. 출자액은 총 사업비 한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의 80% 중에서 이건 다 대출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물론 수입이 들어오기 전까지. 요거에 대해서 한 30~40%도 기금에서 대출이 나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거의 한 40% 이상은 기금이 움직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이 움직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또 민간 투자자가 나오고 시공사 입장에서도 재개발 건축을 중단하고 안 들어가려고 해도 기금이 움직이는 사업이니까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죠. 그래서 참여하는 사업이 됩니다. 절차를 좀 말씀드리면 지금은 수시 접수로 이제 접수를 받아요. 과거에는 2015년에는 시범구역으로 우리가 지자체를 통해 시범구역을 뽑았고 자체적으로 16년도에는 전국 지자체에 문서를 보내가지고 필요한 이 사업에 참여할 조합들을 뽑는 절차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공모를 통해서 공개 모집 방식으로 뽑았고요. 그다음에 2019년부터는 수시 접수를 바꿨습니다. 저희가 이 수시 접수를 바꾼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조합의 좀 편의성을 좀 도모하기 위해서 바꾼 거고요. 접수는 언제라도 상시 가능합니다. 지자체에. 하고 국토부는 접수된 조합들, 구역들에 대해서 심사평가를 해서 일정 점수 이상이면은 구역 선정을 하고요. 선정을 하면 그 해당 조합은 선정 이후에 6개월 내로 임대사업자 선정을 해야 됩니다. 업무 협약을 해야 되죠. 여기 안 되면은 그 구역이 선정이 취소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매매 예약,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승인을 받게 되죠. 그 전에 사업 승인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하고 매매 계약을 하시고 요때 이제 초기 사업비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수립해서 인가하시고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하고 일반 분양분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주 철거, 이건 뭐 조합의 일정이니까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는 철거, 착공 이후에 입주자 모집을 하게 됩니다. 이 절차도가 있는데 이 절차도는 복잡해 보이죠? 설명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다 아실 필요는 없고 나중에 진행이 되시면 하나하나 보시면 됩니다. 근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 큰 절차를 세분화한 거기 때문에 크게 이제 생각할 필요 없고 감정원에는 저희가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하는 데부터 해가지고 주거 서비스 인증까지 업무 지원을 해드립니다. 업무 지원을 한다고 해서 컨설팅 행정용처럼 이렇게 쫓아다니고 하실 필요는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가 뭐 상담 업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격 조정 업무라든가 이런 걸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추진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현황은 2018년까지 33개 정비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2015년에 인천에 2개, 광주에 하나. 인천 2개는 아마 올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예정인데요. 2개 다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면 7,000세대가 나올 거고 그 중에 하나만 하면 3,500세대가 나올 예정입니다. 광주에 하나 있고요. 2016년도에 15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16년도 하반기에 7개를 선정했고요. 그리고 2018년도는 8개를 선정했어요. 17년까지 선정했을 때가 이제 뉴스테이였고 18년도부터는 이제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보시면 되는데 제도 구조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임대사업자한테 좀 부담이 좀 있겠죠. 물론 뭐 선정된 구역들이 다 제대로 간 건 아니고 일부 취소된 데도 있어요. 서울 강북 2는 16년에 선정했는데 조합 관리처분 전에 이제 임대사업자 선정 문제에서 거기서 이제 부결이 돼서 취소가 됐어요. 그 외에는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부터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인천부터 저 밑에는 지금 충청북도 청주까지 이제 좀 선정된 현황을 볼 수 있고 대부분 인천이 많습니다. 인천 그다음에 수도권이 좀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지방도 대구에도 2개 있고요. 그리고 그 부산 쪽도 지금 한 4개 현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총 그 가구수로 따지면 8만 가구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조합원분을 뺀 가구 수는 약 5만 가구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가구들이 한 내후년 그 다음 해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 구역 평균 사업비는 총 한 5천억 정도 돼요. 그래서 어떤 구역은 지금 한 개 구역이 그 건립세 수가 거의 10,000세대까지 되는 큰 구역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올해 입주자 모집 공고할 그 2개 구역은 한 개 구역당 한 3,000세대, 한 4,500세대 정도 됩니다. 이런 구역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정 방법 및 절차를 말씀드리면 아까 수시 접수라고 했죠.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정해지지 않고 지자체 검토, 현장 검토 결과에 통해서 선정하고요. 선정 항목은 사업의 긴급성, 주민동의, 그다음에 얼마에 팔겠느냐, 매수가격 비율, 공공기업 민간임대 수급 균형, 재정착 임대를 제공하느냐 마느냐, 적합성 이런 것들 평가를 한국감정원에서 실시를 합니다. 연중 수시 접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자체는 국토부에서 이제 문서가 다 하달이 됐고, 그다음에 감정원에서도 분기별로 한 번씩 계속 공문이 하달될 예정입니다. 지자체에. 그러면 이제 지자체 공모서류 접수는 수시인데 요거는 지자체에 접수하시는 거예요. 접수하면 지자체는 이제 접수된 내용 검토해서 곧바로 국토부로 전달이 됩니다. 그럼 저희 한국감정원 직원들이 현장 실사하고 평가를 하게 되고요. 평가를 하면은 그 결과는 국토교통부의 자문위원회에 올려지게 되고요. 자문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선정 결과를 연 2회에서 3회 정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평가 지표 설명드릴게요. 지금 책자 보시면 뒤쪽에 평가 지표들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좀 복잡하실 건데 요약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평가 지표는 일반 지표하고 현장 실사 지표 이렇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반 지표는 이 사업이 지금 주민동의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 사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주민동의율이 이게 이제 70%가 만점인데요. 70%까지 안 받으셔도 됩니다. 이 지표를 넣은 이유는 주민들이 이 사업을 알고 있느냐를 따지는 거지. 그래서 30% 정도만 돼도 1점, 물론 이하가 되면 0점이겠죠. 0점이라 하더라도 다른 데 점수가 다 높아서 70점 만점에 40점을 받으면 통과됩니다. 이겁니다. 주민동의율, 그 다음에 폐공가 비율. 구역 내에 폐공가가 많으면 그만큼 점수를 많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세 가구 비율. 이거는 차상위 계층 이하 분들이 거주가 많이 하시면 점수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의 공공성입니다. 정비사업도 추진된 지 오래됐다. 5점. 이제 연도에 따라서 4점이 될 수 있고 3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매도 이하 가격 비율인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시세는 만약 여기서 그 지자체 접수를 하잖아요.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리가 이 관심이 있으니까 시세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시세 조사를 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그 가격 대비 임대사업자한테 파는 가격이 우리는 한 푼도 안 깎고 다 받아야겠다는 점수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게 적정하게 85% 비율이다 그러면 5점 이렇게 배정되고요. 그 다음에 입지도 중요합니다. 주택 보급률, 전월세 상승률, 교통환경, 주거편 요건 해가지고 이것도 평가 대상이 됩니다. 또 역시 또 매수 가격, 매매 가격이 얼마, 아까 똑같은 얘기죠. 매매 가격 얼마에 팔겠느냐에 따라 점수가 2가지로 이제 점수 배정되고, 그 다음에 재정착 임대는 작년에 나온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점 형태로 했습니다. 재정착 임대 공급 계획이 있다 그러면 3점. 그 다음에 물론 현금 청산 물량을 재정착 임대로 가는 건 무조건
3점입니다. 근데 그 외에 한 5% 정도를 임대사업자한테 넘기는 가격을 똑같은 가격이니까 가격을 5% 정도를 재정책임대로 가겠다. 그러면 5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요까지 했을 때 70점이고요. 40점이 넘어가면은 2차 평가 통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감정원에서 현장 실사를 하게 됩니다. 현장 실사하면서 요 앞선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검증을 다 하게 되고요. 주민 동의율에 대해서도 저희가 샘플링해서 동의하신 분 전화 드립니다. 사실 확인을 확인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다음번에는 조합하고 지자체에 다 방문해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지자체는 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용적률 인센티브라든가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느냐, 이런 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5점씩이고요. 그 다음에 정책 부합성이라서 공공지원 민간인의 사업 적합성 준비도 하는데, 이 적합성은 저희 감정원에서 평가하지 않고 임대사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협의체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위원들을 한 10분에서 15분 뽑아서 그분들의 선호도 평가를 합니다. 그 점수. 그 다음에 준비도는 요 점수는 조합 중에서 우리는 이미 총회에서 이 사업을 가는 걸로 의결했다. 그럼 점수 부여가 되고요. 어떤 조합은 플러스로 해서 임대사업자 입찰까지 준비했다 그러면 가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조합 같으면 임대사업자를,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 수시 모집 시범사업을 뽑힌 데가 있습니다. 청주 우암동인데요. 거기 같으면 아예 임대사업자를 뽑아버렸어요. 그래서 5점으로 이게 점수가 배정이 됐죠. 왜냐하면 거기는 다른 점수들이 좀 낮았어요. 다른 데들, 뭐 해군가입이나 다른 데를 좀 높여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임대사업 환경은 감정원에서 저희 직원들하고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정성적 평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말 임대사업 환경이 좋다 그러면 높은 점수를 드립니다. 35점. 총점이 105점인데요. 통상 70점 이상 정도 되면은 일단 선정되는데 무난합니다. 그리고 주민 동의율이나 사업 준비도의 경우에는 2차 평가 완료 전까지, 최종 심사 전까지의 동의율로 그때까지 봅니다. 그래서 계속 받으시면, 동의율을 계속 받으시면 그 결과가 예를 들어서 50% 넘었다. 딱 그날. 그러면 그 점수까지 반영이 됩니다. 사업 준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정도 나오고, 평가지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거는 좀 제가 간단한 것만 설명드릴게요. 아까 동의로 설명드렸죠? 30% 이상이면 1점, 70% 초과면 10점입니다. 70% 초과는 기대를 하지 않아요, 저희는. 이거는 대단히 높은 비율이에요. 40%, 50%만 동의율 나와도 굉장히 높은 점수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높였냐 하면, 이제, 동의율을 받기 어려운 구역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주 단지가 큰 규모 같으면 이거 올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지 작은 규모, 근데 그런 큰 단지들은 다른 점수들 받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규모가 작은 데는 해공가비부터 이런 거 점수 맞기 힘들거든요. 근데 대신 거기는 주민 동의를 올리기 굉장히 쉽습니다. 이런 균형성 때문에 좀 이렇게 맞춘 거고요. 그 다음 폐공가 비율은 6개월 이상 상하수도 사용 내역 이런 걸 보고요. 저희가 그 다음에 영세 가구 비율은 기초수급자, 차상위소득 세대수가 전체 가구 수 중에서 몇 % 차지하냐를 봅니다. 그 다음에 정체기간 같으면은 3년 이하 정체된 건 1점, 12년 동안 정비구역 지정된 이후부터 12년 동안 사업을 못하고 있는 데가 무지 많습니다. 10년 이상. 그런데 이제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5점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됐고요. 특이한 사항은, 예를 들어서 교통여건, 주거 편의여건 이런 것도 많이 보거든요. 2km 범위 안에서 교통시설이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거 어떤 거냐 보고, 그 다음에 주거 편의여건, 2km 범위 안에 대형 마트가 있느냐, 병원이 있느냐 이런 것도 봅니다. 이거 왜 보냐면요, 임대사업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표입니다. 이게 임대를 해야 되니까 나중에.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 자체는 공공성, 꼭 재개발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목적도 갖고 있지만
사업이 또 이게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진행되려면 임대사업자가 붙어야 돼요. 임대사업자 붙어야 되는 것도 점수에 상당히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의 공공성이 한 반 정도 되면은 반 정도는 임대사업자가 이 사업을 할 만한 메리트가 있느냐 없느냐가 나머지 50%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저희 감정원은 저희가 현장 나갔을 때는 뭐 아까 말씀드렸죠. 인터뷰 다 합니다. 그리고 적합성 평가부터 해서 임대사업 환경까지 저희가 비교형 요건을 평가를 해서 총 70점이 넘으면 선정될 수 있는 범위에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뭐 동영상인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좀 재밌죠? 짧게 만든 건데요. 원래는 소리가 안 들리는 그런 동영상인데,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상세 내용인데 이건 설명을 좀 생략해 드릴게요. 책에 보시면 뒤쪽에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지표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요거 설명드리면 좀 복잡해요. 딱 하나만 또 한 가지만, 동의율 제일 관심 많을 것 같아서 동의율 설명드리는데 등급표입니다. 70% 초과 10점, 50% 초과 6점, 45% 초과 5점. 저희는 보통 요 정도 수준을 좀 많이 받으셨다 생각합니다. 이 범위를. 그리고 요거는 전체 조합원 수 대비 동의한 조합원 수로 이제 계산하고요. 이렇게 이 양식입니다. 양식에 조합원이 만약에 1000명인데, 아니 1000명의 조합원이 이제 동의를 했는데, 이거 1000장을 갖고 오셔도 되고요. 한 장에 한 명씩, 아니면 연번을 해가지고 하나에 다 받으셔도 돼요. 근데 다만 신분증명서는 우리가 동의할 때 필수죠. 조합의 통상 갖고 계시죠? 기존에 신분증 4번 그거 뒤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공공기업인간에서 구체적인 설명인데, 이거는 제가 설명을 생략해드리고, 올해 2019년도 일정을 저희가 처음 설명해요. 창원이. 그래서 창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안 이쪽으로 좀 올라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대구에 있다 보니까 대구를 좀 먼저 할까 했는데, 창원 쪽에서 관심 있는 기업들이 이제 많다고 하고, 우리 사업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지자체하고 연락을 해봤더니 여기도 이제 관심 있는 기업들이 많다고 해서 2019년도 수시 접수 제 1번 설명을 창원으로 잡았습니다. 잡고 이제 아마 한 달에 한 번 정도 설명을 전국적으로 이제 올라갈 건데, 아마 다음에는 뭐 천안권, 충청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수도권 쪽으로 올라갈 예정이고요. 수도권 쪽은 저희가 뭐 이미 사업에 대해서 아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대도시 쪽으로 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까지 이제 설명을 마쳤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참고로 제 한국감정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화번호가 뒤에 저희가 안내해 놨기 때문에 맨 뒷페이지 보시면은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거기로 이제 문의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그거 외에도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아까 리플릿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관리청 검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담센터 기능도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궁금하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